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의 끝 북극. 풍부한 수산자원과 광물 및 에너지를 담고 있어 미래 인류의 보고로 불리는 북극은 급부상하는 가치에 따라 새로운 냉전의 군사안보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극에는 전세계 미개발 천연가스의 30%, 액화 천연가스의 20%, 원유의 약 15%가 각각 매장되어 있어 다른 광물 자원을 제외하고 원유 천연가스만 따져도 북극해에 묻힌 자원의 가치는 172조 달러, 20경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며 생기는 북극 항로 개발을 두고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잇는 해상 운송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황금 같은 땅이기에 매의 눈으로 노리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빠지면 섭하겠죠. 네, 중국 역시 난데없이 껴들어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의 영토 어느 곳도 북극과 닿아 있는 곳이 없다며 중국은 북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극을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른바 북극 실크로드로 불립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는 특히 북극 항로의 잠재력을 크게 사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려면 그동안 수에즈 운하를 통해야 했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3분의 1로 훨씬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내스트는 중국은 북극을 지배할 빅피처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에서 중국은 북극 지역을 1대1로의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극 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입장 등을 밝힌 정책 백서가 지난 1월 말 중국 정부에 의해 발간되었는데, 중거더 베이지 정처라는 제목이 붙은 이 백서는 북극의 자연환경 및 기후변화가 중국의 기후체계와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자국을 북극의 중요한 이해 당사국으로 규정하고 지리적으로 북극권과 인접한 근북극국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꼽사리 껴버려 개수작 부리는 것이죠. 특히 지난 2월 북극에서 중국의 군용 감시부표가 발견되어 캐나다군이 회수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캐나다 마이클 데이 예비역 중장은 중국의 부표가 미국의 북극 핵잠수함 이동을 감시하고 캐나다 북극 해저 통로와 얼음 두께를 파악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중국의 북극 야육에 매우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나토의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북극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경고하고 중국군의 북극 주둔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중국의 북극 야육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잠수함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셔널 포스트 3월 14일 기사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자체 수중 함대를 건설함에 따라 북극을 포함한 캐나다를 방어하는 데 잠수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때마침 한국과의 협력이 언급되고 있어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리얼리즘은 3주 전 방송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나 제시가 없었고 정황상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캐나다 왕립 해군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매체 더 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왕립 해군이 600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60조 원을 들여 잠수함 12척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국방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군의 수장인 웨이네어 국방참모총장은 지난달 오타와에서 열린 국방정책회의에서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해군은 자체적으로 잠수함 대체 방안을 연구하는 CSPS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이나 또는 제3국가와 핵추진 잠수함 공동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다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꼽히는 DSM이 3000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국가와의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 개발한다 해도 역시 한국이 유력한 협력국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군이 제안한 예산은 60조에서 최대 1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실질적인 배치 일정이 2050년으로 구상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차세대 잠수함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2척에 60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대당 5조 원으로, 이는 재래식 잠수함 도입 비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 3급 재래식 잠수함은 척당 8천억에서 1조 2천억 사이고, 호주가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이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G7의 경제대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으로 형성된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 해군은 1987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체르노빌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원자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동맹국인 미국, 영국도 부정적 반응을 보인 탓에 얼마 안 되어 철회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미 연안에서의 확고한 지배력을 위해 은근히 캐나다의 핵잠수함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는 핵잠 도입이 무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정도로 그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아예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조차 하지 않고 전부 핵추진 잠수함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캐나다가 협력할 국가는 더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 내에서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2개뿐인데 이미 도크가 꽉 차다 못해 기존 계약도 시기 내에 마무리 못할 지경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측은 2032년까지 미 해군 물량으로만 17척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계약이 걸려있고 여기에 차세대 전략 원잠인 콜롬비아급 사업과 노후 잠수함 정비 계약이 추가돼 2개 조선소의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도 연평균 최대 2척의 잠수함 건조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기에 측은 호주에 약속한 핵잠수함 5척까지 건조해야 하니 캐나다의 12척 잠수함 계약은 재래식이든 핵추진이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 독일조선협회 TKMS는 노르웨이 군부와 개량형 212CD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부는 4척의 212CD 잠수함을 2030년부터 납품받을 예정이며 독일 해군은 2032년까지 2척의 212CD를 도입할 계획으로 역시 생산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오히려 돕는다고 해도 캐나다가 반대할 입장인데요. 캐나다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4척의 잠수함은 영국에서 7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구매한 빅토리아급 중고 잠수함입니다. 문제는 작전을 수행한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인데요. 2017년 이후 잠수함 사용이 제한되더니 약 5년간 정비에만 19억 달러를 썼고 그중 한 척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영국산 잠수함에 완전히 신뢰를 잃은 상황이죠. 다른 대안으로 프랑스의 잠수함을 도입하거나 프랑스와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 개발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 프랑스의 친중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거슬리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을 건넜는데요. 지난 4월 11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 미국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나눈 마크롱은 우리 유럽이 대만 문제에 속도를 내는 게 이익이 있겠냐? 아니다, 전혀 없다 라고 자문자답하며 이어 우리 유럽인이 이 사안에서 미국의 졸개가 되어 미국의 장단과 중국의 과잉 행동에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상황 중에 최악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프랑스를 두고 유럽의 마크롱의 실언에 캐나다, 영국, 독일, 유럽 각국의 국가들은 안보에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을 어떻게 중국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연금개혁 반대로 위기에 빠진 마크롱이 무리수를 두었다. 프랑스가 큰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과장한다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살펴본 캐나다가 결국 한국의 잠수함 도입이나 한국과의 잠수함 공동개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 11월 11일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에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국내 잠수함 건조 능력과 장보고 3급 잠수함 의 우수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현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캐나다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매체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G7 장관회담에 참석하기 하루 먼저 15일 서울을 공식 방문하여 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졸리는 매체를 통해 세계 안보와 국제 질서에 맞선 현 과제들로 볼 때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지난달에는 트리도 총리가 한국과 함께 새로운 동맹 협력체인 싱쿼드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한 데 이어 한국의 국제 영향력을 고려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매체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캐나다 외무부는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에 대해 캐나다는 유엔과 주요 20기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포함한 다재간 포럼 및 G7 회의들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더 많은 논의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매체의 질문에 당시 영국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G7에 대한 의의만 설명하여 캐나다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캐나다가 현재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캐나다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을 띄워주고 있는데 사실 핵잠수함 도입이 단순히 자금력과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파해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캐나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캐나다도 모두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두 국가의 공동개발은 국제적 비판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호주 역시 미국, 영국과 오커스를 통한 공동개발로 비판을 피할 수 있었고, 인도는 중국과는 대립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운 관계를 이용해 러시아와 협력하여 핵잠수함을 얻었듯이 한국 역시 한국이 가진 도입 명분과 캐나다가 가진 국제적 영향력을 합친다면 충분히 국제사회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캐나다와 한국의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다는 원자로 원천 기술을 가진 원전 강국 중 하나로 캔두로 불리는 캐나다가 독자 개발한 가압 중수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9개국에 캔두 원자로가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인도는 캔두를 소형화하여 핵잠수함 원자로로 사용할 계획을 추진한 적도 있었죠. 한국은 전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지닌 원전 조성 강국으로 특히 선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4세대 초소형 모듈 원전 MMR 실증 사업이 캐나다 초크리버에서 수행 중인데,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이 설계를 수주하여 그 사업이 추진 중이죠. 또한 지난해 8월 제이슨 케니 캐나다 엘버타주 주지사는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형 원자로 스마트 도입을 타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3600톤급 차기 잠수함 장보고3 배치2의 건조가 본격 시작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 3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3 배치2 선도함 기공식이 열린 것입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전투 소나체계 성능 개선에 따라 표적 탐지, 처리 능력이 배치1보다 향상되고 수직 발사 간수도 10개로 대폭 늘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이용한 은밀 타격 능력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보고3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전 362 사업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장보고3 잠수함을 필요에 따라 핵잠으로 개조할 수 있다면서, 핵잠용 원자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연구는 1994년 7월에 시작했고 이미 2000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원자로 기본 설계가 끝난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듯 장보고3 배치3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2021년 초에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요구 성능 ROC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무게는 자체 무게인 경하톤수 4000톤을 훌쩍 넘으며 화물이나 인원을 다 태운 만재 톤수는 5000톤 이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캐나다가 재래식 잠수함을 원한다면 끝판왕인 장보고3 배치2를, 또는 핵추진 잠수함을 원한다면 장보고3 배치3를 한국과 공동개발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평전투에서 수십 배의 전력에 달하는 중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캐나다, 그리고 오늘날 캐나다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다시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역사는 반복되고 못된 놈은 여전히 못됐다. 얼마 전 한국은 드디어 반중전서 세계 1위를 찍었기에 이러한 한국과의 협력은 캐나다 입장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냐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해서 중국이 한 50개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